자유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5천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제12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12회입니다. 지난 아수라님하고 금요일 날 잠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11.5회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이제 본편 12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를 기획을 할 당시에 반드시 저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념 논리를 떠나서 거대 악과의 싸움인 겁니다.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그리고 이 전라도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실에 대해서 정치권, 정치 기생충들에 의해서 많은 눈이 가려졌고 입이 다물어졌고 재갈이 물려져 있는 사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 때문에 이 프로가 기획이 됐습니다. 현재 전라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또 혹은 대한민국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악으로 치부되어 있지만 금기시되어 있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 한해서. 그 중에 하나는 김대중이고 또 하나는 5.18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전라도가 지역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색도 있겠지만은 이 특색은 차지하고서라도 전라도 사람들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바로 알고 또 5.18 사태라는 것을 바로 안다면 정작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전라도는 정치인들, 정치 야욕꾼들에 의해서 어떻게 세뇌당하고 어떻게 소외되어 있었나, 우리가 어떤 눈속임을 받았는지를 신랄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 불꽃이 일어난다면 현재 문제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거악의 세력들은 전라도인들에 의해서 부정당하게 될 것이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가 가지는 무게감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 방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이 전라도가 전전말이라고 합니다. 이 전전말이 가장 조회수가 높고 가장 지지와 성원을 많이 입었던 주제가 최근에 집계를 해보았더니 임종석 편이 23만 회를 상회를 하고 있고, 그 이어서 호남지왕 김대중 편이 뒤를 쫓고 있는데요. 제가 이 김대중을 다루면서 여러분들께 약속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 김대중이라는 인물의 조명은 이 단위와 기한별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한 인물을 탐구한다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방송 1회분으로 이 사람을 모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김대중에 대해서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정치 인생을 살았고 전라도를 정치 인질화 시켰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세부 1편, 김대중이 태어나서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까지 어떤 정치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PPT, 자료 화면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워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날짜별로, 사건별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영상은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곱씹어보는, 반복 학습을 하는 데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방송을 한다라는 게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주제를 정해놓고는 하지만 중구난방으로 말이 길어질 여지도 있고, 또 주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그래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는 편인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특히나 이 전라도 분들이 김대중이라는 사람과 5.18 그리고 대한민국의 좌익의 정체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면 이성을 가진 인간은 지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전라도는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태생적 기질을 이런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자각하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건국되고 바로 서는데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파서 후손이 잘 살고 잘 된다면 그 또한 의의 있는 일이고 반드시 거쳐야 될 일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리 오늘 방송은 상당히 길 여지가 있습니다.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되는 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지금 현재 여야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우파는 몰살당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는 우파의 적통성이 1980년을 기준으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김대중의 정치 역사 행보를 뒤집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학습을 하셔서 이 부분을 옳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왜 이 나라의 현재 정치 국회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바대로 이 국회는 반드시 해산이 돼서 새로 일구어져야 됩니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 중에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근조근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주제는 김대중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겁니다. 김대중은 1924년에 태어났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출생에 대해서는 23년에 태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24년에 태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출생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그 주제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야 여러분들의 주관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그게 설령 사실이라 해도 김대중이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씌운 오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바쁜데 이런 거는 차후에 이 인물에 대해서 재평가할 때 더 신랄하게 짚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년 혹은 24년에 태어난 이 김대중이 본격적으로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거쳐서 목포 소재에 있는 하이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자의 아들이라고 해요. 서자라고 해요. 근데 이 김대중이 본격적으로 정치 노선을 걷게 된 기준은 저희가 1945년 원자폭탄이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줬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우리가 확실히 남이 알려주는 근현대사 공부를 뒤집어야 되는 분기점이 바로 이 원자폭탄 해방설입니다. 저희는 자의적 독립을 한 나라가 아니에요. 1945년 일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독립군은 존재했지만 저희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한참 충돌하던 시기에 민주주의 승리로 끝난 제2차 세계대전 원자폭탄에 의해서 타이에 의해서 급격한 해방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게 1945년 8월 15일 광복일입니다. 자, 김대중은 1945년 8월 15일 날 무엇을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면 김대중은 1946년에 본격적으로 청년 시절 본인은 사업가라고 합니다. 배사업을 했더라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믿어주자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김대중에 관한 자료는 우파 내부의 자료를 참조하지 않았습니다. 위키피디아, 즉 좌파 인사들이 주로 다루는 김대중의 역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은 좌파에서 주장하는 김대중의 서술 역사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김대중은 1946년에 본격적으로 정치 색깔을 드러내게 됩니다. 당시 1946년에 공산계열 정당 조선신민당 목포시지부 조직부장을 역임을 합니다. 최초의 청년 시절에 이미 이때 당시에 급격히 맞은 6.25 사변이 일어나기 5년 전입니다. 이때는 대한민국 독립군들은 공산주의에 줄을 설 건가 민주주의에 줄을 설 건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의
민주 계열에 의해서 건국이 수립이 되었고, 당시 남한을 공산주의화 시키자는 독립군, 김구 이런 등등의 의견도 굉장히 드셌습니다. 이 5년간은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김대중은 드러난 행적으로만 공산주의에 줄을 섰던 자입니다. 그리고 1946년 9월에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주최 전국 총파업을 날 때부터 싸게 보인다고, 이때 당시가 언제라고 벌써 총파업을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31일 날 목포 파출소 습격사건 배후조종 혐의로 20일 감치 처분을 받습니다. 나와 있는 혐의입니다. 5.18 때하고 비슷하죠. 몇십 년 전에 먼저 거쳐간 5.18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신원보증을 하면서 김대중이 어떻게 신원보증을 받았냐, 각서를 쓰고 나옵니다. 본인 말로 다시는 좌익단체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신원보증 각서를 쓰고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47년 해를 넘겨서 한민당 목포지부 시당 상미위원회 선출이 되었고요. 2년이 지난 1949년 2월경에 그 하이 보통학교죠. 하이도에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정도 될 겁니다. 보통학교에 동창 유재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유재식이 누구냐면 당시에 아직 6.25가 발발하기 전입니다, 여러분. 남노당, 남한의 노동당, 남노당 섭외부원 겸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부위위원장. 이 유재식이가 김대중의 하이 보통학교 동창입니다. 이 유재식의 형의 서울행 여비를 지원을 했는데, 사업을 하던 시기에 여비를 지원했는데, 이게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남노당 조직원, 유재식의 형은 남노당 조직원이었고, 그 자금을 지원한 김대중은 남노당의 자금 제공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10일간 구금돼요. 자, 해방된 이후에 김대중은 분명히 공산당의 공산주의의 이념에 줄을 섰던 자입니다. 자, 그리고 1950년에 이 1950년의 기록은 두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김대중이 주장하는 바고, 하나는 이후에 안기부에서 이 50년 행적을 기록한 문서를 바탕으로 들고 왔습니다. 1950년 6.25 발발 당시에 김대중의 행적은 김대중 자서전과 김대중 주장대로라면 1949년에 조직된 대한청년당 목포해상방위대 부사령관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목포해상방위 부사령관으로 6.25 때 전쟁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중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국방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지만, 이 당시에 목포해상방위대라는 실체에 대해서 국방부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주장인 거죠. 즉, 김대중이 군복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저희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안기부는 좀 더 디테일한 주장을 합니다. 1950년 6월 27일, 그러니까 6.25 남침이 발발하고 이틀 뒤에 한국전쟁이 발발 직전에 보도연맹에 의해 체포되어 미군 육군 특무대 CIC에 의해 아군, 그러니까 연합군이죠, 아군 후퇴시에 사살 대상자로 지명되었으나, 즉 연합군과 남한의 국군에 의해서 이자는 사살 대상자로 분류되었던, 지금으로 치면 특급 지명수배자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 호명착오로 인해 가지고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호명착오로 인해서 목숨이 살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이후에 목포인민위원회 창설활동,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목포인민위원회 창설활동, 그리고 부채, 당시에 사업을 했을 때 빚을 지고 임금체불과 횡령 혐의로 목포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9월 28일 수복시 탈옥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김대중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목포해상방위대에 투입돼서 국군을 지원했던 것은 뭐 확인된 바가 전혀 없고요.
기록에 의하면 오히려 공산당을 지원하는 목포 인민위원회를 창설을 했었고, 사업하다가 남들 돈 떼먹고 임금 체불해서 그 죄로 전쟁 와중에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탈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기부에서는 정확하게 김대중에 대해서 광주 사태 배후 조종자로 지목을 했고, 북한 연방제 추종자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지목을 한 거죠.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중이 살아있을 때 평가는 갈리겠지만 죽고 나서 김대중이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대가 다시 평가해야 됩니다. 전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평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남한과 북한이 휴전을 통해서 북과 남이 이제 정부가 서로 우리는 정부고 북한은 불법 집권을 해서 저 테러 조직으로서 이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4년 3대 국회의원에 젊은 나이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으나 낙선됩니다. 이때 당시 지역구는 목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잘 들으셔야 될 게 김대중이 전라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적을 뒀는지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즉 김대중 출사표를 던진 데는 목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낙선됐어요. 그리고 이 낙선된 이후에 이듬해 1955년도에 느닷없이 배사업을 접고 잡지 태양이라는 것을 잡지사를 발행을 합니다.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꽤나 영향력 있는 지필인으로 활동을 하고, 또 한 가지 독특한 거는 말을 잘해서 그런지 느닷없이 웅변학원을 만듭니다. 이거는 소질대로 간 것 같아요. 1950년도에 잡지 태양을 발행을 했고, 웅변학원을 업종을 바꿔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원체 말을 잘하는 인간이라서 웅변학원 만든 지 52년 만에 1957년에 대한웅변협회 말 잘하는 사람들 모임에 부회장에 선출됩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이나 그때나 말 잘하는 인간들이 말을 무기로 해서 정치한다는 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58년 5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 자, 여러분들은 김대중이가 1954년에 무소속으로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58년에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데, 이 58년부터 시작된 이 민주당이라는 게 적어도 한 10번 정도 갈렸다 깨졌다 갈렸다 깨졌다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소위 말하는 학생운동권 주사파를 필두로 한 민주화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 민주당에 의해서 독특하게도 이 사람은 목포를 출마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강원도 인제에 출마를 합니다. 인제를 출마를 했는데 이 민주당의 중복축전 사건으로 해서 등록이 무효돼 버려요. 그래서 국회의원, 그렇게 바라던 국회의원 출마가 무마되고, 근데 그 5대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 처리되고 1959년에 재보궐을 하게 됩니다. 재보궐을 해서 다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는데,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는데, 7월 민주당 강원도 지구당 부위원장에 선출됩니다. 근데 그해 11월 민주당 강원도 인제군 지구당 위원장에 선출이 되었는데 1960년 선출이 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이듬해 1960년 이 민주당의 기획위원 겸 대변인을 역임을 하게 되고, 이때도 강원도 인제를 적을 둬서, 이때 당시에 지역감정하고 상관이 없죠. 강원도 인제를 적을 둬서 각종 반정부 집회 주도 및 참여를 하게 됩니다. 즉 1980년도에 일어났던 일 20년 이전에
이 자는 이미 1960년도에 반정부 집회 주도 및 시위를 기획을 하던 자입니다. 자, 그러던 자가 1960년 7월에 있던 5대 국회의원 선거 인제군, 전라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원도 인제군 후보에 출마를 했는데 떨어집니다. 민주당 후보로. 자, 1954년 정치에 출사표를 내던진 이자가 불과 6년간 3번의 국회의원의 선거에서 낙선하게 됩니다. 참 독특한 이력이죠. 그러다 1961년 5월 14일 인제 또 다른 재보궐선거에 인제민의원에 당선이 되었으나 이 사람은 정치를 할 원래 하늘이 준 운명이 아니었던 관계로 5.16 혁명이 일어나서 무산돼 버립니다. 국회가 해산돼 버렸죠. 이때 당시에 하늘이 이 김대중에게 정치를 하지 말아라 라고 계시를 했던 건데, 이때 그냥 정치를 안 했으면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는 서글픈 역사가 안 이루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1963년 국회가 해산된 지 2년 만에 민주당으로 이때부터 1963년에 민주당 목포에 출마를 합니다. 전라도 목포에. 6대 국회의원 선거죠, 벌써.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됩니다. 드디어. 즉 정치 출사표를 던진 지 정확히 9년 만에 이 사람이 강원도 인제 등지를 떠돌다가 결국에는 본인 고향인 목포에 가서 당선이 됩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만 해도 김대중은 이렇다 할 정치적 경쟁력이 전혀 없던 인간이에요. 근데 본인의 고향에 가서 별 노력도 안 하고 당선이 되니까 아마 이때쯤 이 지역 감정이라는 컨텐츠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쉽죠. 그렇게 해서 1963년도에 민주당 제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김대중의 정치 당 세탁은 앞으로 엄청나게 일어날 테니까 좀 지겨우시더라도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짚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리고 민주당의 당시에 자유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만 그대로 있고 계속 앞 글자가 바뀌어요. 그 이듬해 64년에 자유민주당 김준현이 구속되게 되는데, 비자금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구속되게 되는데, 이 김대중이 이때 굵직한 사건, 일명 필리버스터. 이 김준현 구속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당시엔 획기적이었죠. 필리버스터를 5시간 넘게 최장 기록을 세우면서 말 그대로 웅변 학원의 사장이었기 때문에 말빨로 죽여가지고 이 필리버스터로 구속을 저지하는 성과를 냅니다. 본인의 동료를. 그래서 존재감을 엄청나게 드러냅니다. 정치인으로서. 자, 그리고 이러다가 1967년에 자유민주당을 버리고 일명 신민당, 여기에도 민주주의가 들어갑니다. 신민당 창당을 해서 그 전에 이제 다시 6회 이후에 7대에도 목포 지역구를 두고 7대 국회의원에 연달아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듬해에 신민당 창당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원내 총무 후보로 지명이 되는데, 자, 1968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겨우셨죠? 여러분, 이 1968년 신민당 창당 사건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기존의 자유민주당을 해체하고 신민당으로 넘어오면서 김대중은 야욕이 있었어요. 뭐냐? 원내 총무라는 보직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당연히 본인이 될 거라고 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저지를 받냐?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김영삼에 의해서 1968년에 원내 총무 자리를 저지받습니다. 여기에서 김영삼과 그 이전이겠지만 김대중의 인연이 아주 매우 밀접하게 이미 1968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영삼에게 원내총무 후보자를 패배하고 김영삼은 원내총무가 되고 김대중은 정무위원회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70년 신민당에서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서 아이러니하게 또 이때는 김대중이가 김영삼이를 이깁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해서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돼요. 1970년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1971년에 대한민국 제7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지는데 이때 김대중이 출마를 합니다. 당시에 김영삼이를 꺾고 김대중이가 이긴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렇다 할 지역 감정이라는 소스가 없었습니다. 이때 전라도 지역은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던 시기예요. 여러분들의 향수를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자, 지역 감정은 과학입니다. 이제 나옵니다. 7대 대통령 선거를 출마를 하면서 이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입니다. 김대중이 7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무엇을 내걸었냐? 향토 예비군제를 폐지한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예비군을 폐지한다. 그리고 지자체를 실시하겠다. 1970년입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를 시작하겠다. 여러분, 1970년이 어떤 시절입니까? 김일성이가 남한을 찢어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시기입니다. 이미 이자는 이때부터 지금 문재인이 하던 짓거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입니다. 향토 예비군을 해체하겠다는 건 국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거죠. 지금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이 정부의 행태와 똑같고 지자체는 연방제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감을 잡으시듯이 연방제로 가기 위한 포석을 깐 작업입니다. 결국 김대중이는 대통령 시절에 이거를 이뤄냈습니다. 지자체는. 자, 그리고 남북대화 구태여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1971년에 대선에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께 패배를 하는데 이 격차, 표의 격차가 웃깁니다. 이때 처참히 패배를 했으면은 문제가 될 게 아닌데 불과 100만 표 정도의 차이로 김대중이 패배를 해서 근소한 차이로 영향권 내에서 김대중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즉 이때 당시에 김대중이는 가능성을 본 겁니다. 필리버스터 사건을 빼고는 김대중이는 이렇다 할 정치적인 성과가 없고 단지 이 친북과 공산화 노선을 걸었던 자입니다. 그것을 민주화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동료는 김영삼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기대도 안 한 대선에 나가보니 의외로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불행의 씨앗입니다. 해볼만 하거든요. 자, 그랬던 자가 본격적으로 이때 당시에 대선을 패배하고도 김대중은 굉장히 추접스럽게 놀았어요. 부정선거니, 조작투표니 이런 주장을 했는데 결국 묻혔어요. 그러다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 5월 6일 날 김대중 신민당은 아주 추접스러운 당내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당시에 당수였던 사람을 제명시키는 사건인데 그 주도를 김대중이 하게 되죠. 김대중 측근 6인에 의해서 유진상 당수를 불법적으로 당헌 당규와 맞지 않게 불법적으로 제명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당수를 제명을 해놓고 본인이 총선 이후 일어나는 총선 기간 동안 당수 대행을 본인이 하겠다고 나가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 이런 과정을 저지하게 된 게 또 김영삼입니다. 당수를 불법적으로 제명을 시키는 작업을, 즉 당을 장악하기 위한 작업을 했는데 그게 바로 김대중 패거리들입니다. 잘 아시는 이 김대중 패거리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교동계라고 아실 겁니다. 그 패거리들과 당을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사태를 저질러요. 근데 이것을 막았던 자들이 김영삼입니다. 같은 당입니다. 당 내에서 이철승, 이중재, 김재강, 김영일 등 김영삼 패거리가 이것을 강력히 저지를 했고 결국 김홍일, 김대중 아들내미하고 이름이 같아요.
김홍일 전당대회 의장이 당수권한 대행을 맡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김영삼 패거리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당내 이 분란 사건은. 그래서 이 시기부터 71년부터 신민당 내에는 본격적으로 김대중파와 김영삼파가 갈리게 되는 사건이 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조금 제가 PPT를 안 띄워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해서 들으시면서 잘 한번 상기를 해보시고 인터넷에 치면 이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명 이 사건의 이름이 진산 파동 사건입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971년에 제8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되고 김대중은 그래도 양분된 당권에 의해서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벌써 3선이죠. 당선이 되게 되고 이듬해 1972년 10월에 유신이 선포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입니다. 자, 유신이 선포되는데 이 유신이 선포되니까 김대중이 이제까지 정치 행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유신에 대한 평가도 분분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안 했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필리핀보다 먼저 망했을 겁니다. 하늘이 주신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감히. 이때 시대에 덕과 은공을 입은 전라도 도민들도 열애일 수 없습니다. 근데 김대중은 뭐를 했냐? 주구장창 유신이 선포되기 이전에 반정부 운동만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자 유신이 선포되고 나서 겁이 나서 미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72년 10월에 송원영에 의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가죠. 그리고 1972년 10월부터 1년여간 미국 체류 기간 동안에 반정부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김대중의 해외에 본인이 주장하는 민주화 인사 인맥은 이 시기에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김대중 하면 천주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다 수레바퀴처럼 사슬처럼 맞물려요. 김대중 하면 천주교가 빠질 수가 없는데 정의구현 사제단들 종교 지도자들을 필두로 한 대한민국 천주교 내 지도자들이 종북주의자라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반미주의자들. 그 DNA가 어디서 태동되었냐? 바로 이 시기입니다. 왜냐? 이 시기에 김대중은 천주교 세례를 받습니다.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973년 미국 망명 시절에 7월 6일에 또 민주화가 나옵니다.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명 한민통이라는 기구를 발족하고 본인이 의장이 됩니다. 이것이 김대중이 말하는 민주화 운동 실체들입니다. 저는 그러면 이쯤 돼서 이 김대중 패거리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때 당시에 대한민국 그 가난한 1인당 소득이 100불도 안 되던 시절에 무엇을 위한 민주화였습니까? 배부르게 살만했습니까? 본인들은? 먹고 살아야 민주화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화가 아닙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저 본인의 정치 야욕을 위한 반정부 활동일 뿐입니다. 자, 그러던 중 1973년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법한 8월 8일 일본에서 일명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어나요. 이 납치 사건으로 인해서 김대중이 정치 스타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이것이 안 일어났고 그냥 냅둬버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김대중이 한참 정치 양념질에 몰입을 하죠. 본인이 마치 핍박이나 받으냐. 근데 그때 당시 나중에 밝혀진 바대로 하면은 김대중은 반정부 인사였고 해외 체류 불순 천주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불순 빨갱이들과 반정부 세력들을 규합하는 것을 국내에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린치를 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민주화로 포장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런 사건이 있고 1974년에 8월 신민당 전당대회에 김영삼이가 당 총재에 당선되는 것을 또 물밑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합니다. 망명 와중에도.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김영삼이하고 김대중은 적이 아닙니다. 경상도 김영삼, 전라도 김대중 아니에요. 둘이는 한 입을 덮던 동거하던 인간들입니다. 똑같은 DNA에. 자, 그렇게 해서 1976년 3월 1일 윤보선, 정일영, 함석헌, 그리고 문익환 등과 명동에서 가택구금 당시에 3.1 민주구국 선언을 주도하여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됩니다. 이건 말이 민주화지 그냥 반정부 활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심에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이후에 대법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때 당시 76년 수감돼서 77년 10월 31일에 누구와 면회를 했냐? 면회 제안을 받았던 자예요. 판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면회를 갑니다. 김대중과 카톨릭은 빼놓을 수가 없는 사이예요. 어떻게 종교가 대한민국의 종교인 특히 카톨릭처럼 정치에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이걸 잘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듬해 5년형을 받았고 자격정지를 받았는데 1978년 12월 27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 가석방되고 가택연금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에서 인정을 베풀면 절대 안 되는 거였어요. 1978년 12월 27일입니다. 잘 주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979년 또 가택연금 와중에 4월 4일 앞전에 말했던 명동 3.1 시국선언의 똑같은 멤버입니다. 윤보선, 함석헌, 문익환 이 인간들과 또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 이놈의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을 결성을 했고 이 주도에서 공동의장으로 참여해서 반정부 운동을 신랄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때가 1979년 4월 4일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는 항상 조립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979년 4월 4일이고 1979년 10월 26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건 사견입니다. 바로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피격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반정부 활동자들하고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질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979년 말씀드렸던 10월 26일 날 김재규 이 천하의 역적 불황당 양아치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피격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행했던 긴급조치가 해제되고 12월 8일에 가택연금 또한 해제됩니다. 김대중이가. 그리고 이 가택연금과 자격정지가 해제되자마자 김영삼이가 대장하고 있던 신민당에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웃긴 게 김대중이가 재입당을 하려고 하는 것을 김영삼이가 저지를 해요. 왜 저지를 하냐? 지분 나눠 갖기 싫다 이거예요. 한 입을 덮고 자던 새끼들이. 그래서 신민당을 김영삼이에게 입당 거절당해서 1979년 12월 8일 날 입당을 안 하고 이제 떠돌게 됩니다. 자, 여기가 대한민국 왜곡된 근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1.6 이후 5.18까지입니다. 자, 김영삼에게 팽당한 겁니다. 김대중이는. 그리고 이와 맞물려 1979년에는 12.12 사건이 발생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12.12 사건이 발생을 하고 12.12 사건이 발생한 14일에 떡줄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이 김대중하고 김영삼이 패거리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이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걱정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누가 할 건가. 근데 이 14일에 당시 이 패거리들의 원로인 강원용 목사로부터 김대중에게 강원용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김영삼에게 당신이 무조건 양보해라. 그러면 신민당 당 총재직은 당신에게 맡고 김영삼이 먼저 하고 다음에 당신이 해라. 이렇게 강원용 목사가 김대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나라가 국난에 휘말려 있는 사태에서 이게 어떻게 민주화입니까? 제가 그래서 김대중과 김영삼을 정치 양아치라고 하는 겁니다. 본격 목숨을 거는 방송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김대중이가 참 인상 깊은 대답을 강원용 목사한테 합니다. 김대중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군이란 세계를 목사님께서 모르시는데 군은 통수권자한테 절대 복종하는 조직입니다. 박정희가 살아있을 때는 박정희가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절대 복종했지만 이제 박정희는 죽었습니다. 장군들은 박정희 다음엔 내가 되는 것을 압니다. 그게 아마 1970년도에 치러졌던 71년도에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에서 본인의 인기를 믿고 이 난리를 쳤던 거겠죠. 내가 되는 걸 군 장군들은 알기 때문에 다 내 밑으로 줄을 서게 충성하고 들어올 겁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거절합니다. 이 문장만 보더라도 인간 김대중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만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나라와 민주화,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입니까?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나 지들 대통령 되는 것 위에는 이때 당시에 나라가 망해먹든지 북한에 의해서 적화되든지 관심 없던 인간들입니다. 거절했습니다. 즉, 이 1979년 12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김대중이와 김영삼이는 정치적 갈등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 이후 1980년 이제 5.18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5월 13일에 김대중이는, 자, 5월 13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최근에 심재철 의원이 총학 의장이었던 서울의 봄 사건이 일어나시잖아요. 그게 발발 도화선이 돼서 5.18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 서울의 봄 사건, 학생 총데모 사건을 김대중이가 뒤에서 기획 갖다놓은 거는 이게 민주화 운동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때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 놓고 김대중이는 5월 13일 날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인터뷰를 하냐? 제가 설명드린 김대중의 기존 정치 노선은 무조건 친북이었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이미 이 사람은 학생 데모를 선동을 해놓고 이자들로 인해서 청와대가 수복이 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인터뷰를 어떤 식으로 하냐? 기존의 노선과 정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 공산 집단이 우리의 과도기를 이용하여 남한에 대해 폭력에 의한 그들의 야욕을 성취하려는 음모를 획책하려는 일이 절대 없기를 엄중 경고한다. 개가 웃을 일이죠. 남들이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김대중은 이런 말 하면 웃기거든요. 정치를 누구 돈으로 했습니까? 많은 역사적 증인들이 김일성 돈으로 정치했다는 거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의 저변은 뭐냐? 이미 본인은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 해먹을. 자, 그리고 그러다 자기 뜻대로 안 된 겁니다. 신군부가 의외로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1980년 5월 17일에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대중을 내란 음모 사범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체포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군법에 회부돼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당시에 신군부라는 핸디캡이 있지만 제 개인적 주관은 이 내란 음모 사건은 신군부의 음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정 부분 김대중은 분명히 이 부분에 본인이 주도를 했고 기획을 했고 재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을 받고 수감을 받아요. 그러다 이때 끝을 냈어야 되는데, 목소리가 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때 끝을 냈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981년 1월 23일 날 전두환, 그때 당시에 이제 신군부죠. 신군부 총사령관에 의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김대중 내란 사건 11인에 대해서, 가담자 11인에 대해서 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시켜버립니다. 이 상황에 대한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에서 연이어서 20년형으로 감형을 시키고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 정지로 석방을 시키고 해외여행을 또 연달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1982년 12월에 2차 도망을 갑니다. 미국으로. 자, 이 당시에 그 유명한 김대중의 악망문이 나오죠. 악망문. 전두환 대통령에게 김대중이가 썼던 악망문이 나오는데, 자, 저는 자, 바로 이겁니다. 이제 자필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란 음모 사범으로 사형받고 있던 자가 저 좀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고 전두환 대통령한테 보낸 악망문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 국사에 전념하신 가운데 각하의 존체 더욱 건승하심을 앙축하나이다. 각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인은 교도소 재소 생활이 2년 반에 이르렀사온데 본래의 지병인 고관절 변형, 이명증통으로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본인은 각하께서 출국 허가만 해주신다면 미국에서 2, 3년간 체류하면서 완전한 치료를 받고자 희망하온데 허가해 주시면 감사 천만이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본인은 앞으로 국내를 막론하고 일체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일반 국가의 안보와 정치의 안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각하의 선처를 악망하옵니다. 1982년 12월 13일 김대중. 이거 본인 자필이에요. 본인이 내란 죄를 일부 인정해서 선처를 악망하는 악망문입니다. 근데 나중에 자서전에 보니까 이거 협박에 의해서 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김대중은 정치 역사의 거짓말과 거짓말 번복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게 전라도 여러분들이 우상화 맞이하는 김대중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광주사 때 배후 조종 포함 국내 국가 내란 사범의 배후 조종 혐의가 있는 자를 전두환 대통령은 살려주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게 작금의 대한민국의 뼈아픈 고통을 안겨주게 된 거는 여러분들 다 부인 못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시대적 배경이 있는 게, 자, 이것은, 이 부분은 제 사견입니다. 당시에 이 김대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김대중의 석방에 대해서 선처를 호소했던 집단이 어디냐? 그때 당시에 미국 정부예요. 미국 정부. 아이러니하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종북주의자들이 반미운동을 하고 있는데 김대중이 살게 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자들은 바로 누구냐? 바로 이 그때 당시에 미국 집권 정부였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때 80년대에는 전 세계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극렬하게 충돌을 하고 경쟁하던 시기인데 저는 미국에서도 공산주의 간첩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국가 내란 사범을 살려준 거는 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 상원 의원이고 레이건 대통령과 케네디 의원, 엘 고어 의원이 주도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와 김대중의 석방을 딜을 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다른 거 찻대고 다 포대고 하더라도 김대중을 어버이로 모시고 있는 지금 민주당 잔당들이 반미를 저지르고 있는 거는 저는 원치 않지만 본인들 어버이를 살려준 김대중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웃기죠. 자,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김대중이 사형에서 석방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이 미국 정부 빼고 카톨릭 자주 나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쓴 편지가 엄청난 여론에 그리고 그 당시에 정부에 압박을 주는 계기가 됐고요. 김대중의 정치 역사는 카톨릭하고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의구현 사제가 왜 저러는지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던 자가 다시 또 이렇게 악만문까지 적어서 미국으로 도망갔던 자가 온 미국에서 또 이 망명을 하던 중간에도 버릇을 개 못 주고 또 반정부 시위와 행위를 또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당시 한 3년여간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규합한 반정부 세력이 지금 미국에 있는 빨갱이들의 실체입니다. 김대중이 뿌려놓은 씨예요. 박지원 이때 당시에 태동한 애입니다. 자,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랬던 자가 1986년 또다시 정치 안 하겠다고 저는 악망문 적은 자가 정계 복귀를 또 호시탐탐 노리죠.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경고를 합니다. 왜냐? 이 김대중 주도로 5.3 인천 사태 또 학생들을 선동을 해요. 이때 이제 임종석이 튀어나옵니다. 86년 5.3 인천 사태, 10월 28일 건국대 항쟁 등 김대중이 배후에서 조종했던 또 학생민주화 운동이라는 허울뿐인 반정부 시위로 인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 계속 이렇게 반정부를 하면 계엄령을 다시 선포하겠다 라고 겁을 주죠. 그리고 그렇게 하자 이 1986년에 김대중에게 이렇게 하자 김대중이 1986년 11월 5일부에 이듬해에 있을 1986년 대선 개헌이 일어났죠. 87 개헌 대선에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본인 입으로 조건부 불출마 선언을 해요. 그랬던 자가 1987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 4월에 그전년 11월 5일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통일민주당 상임 고문으로 복직을 합니다. 정계복직을 해요. 또 이놈의 통일민주당 또 이름 바꾼 또 민주당입니다. 그랬던 자가 7월 9일 사면 복권되고 나서 이제 복권이 되니까 7월 9일 날 사면이 복권이 됐는데 한 달도 아닌 그 다음 날에 이중재, 노승환, 이용희, 정대철 등과 함께 이게 바로 동교동계입니다. 동교동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교동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나는 대통령이 되는데 관심이 없다. 9일날 사면 복권돼서 10일날 인터뷰를 해요. 현재로서는 불출마 선언은 변함이 없다고 인터뷰를 해요. 근데 바로 뒷날 11일날에 신동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참 진짜 개가 웃을 변명을 하면서 단 하루 만에 불출마 선언을 번복합니다. 그건 이거예요. 작년에 불출마 선언은
전두환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하면 불출마한다고 한 것이지 이번처럼 국민의 압력에 이루어진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언선언으로 이미 내 제의를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왜 그 약속에 내가 묶여 있어야 하느냐는 논리가 나온다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은 다 찻대고 포대고 숨도 안 쉬고 구라를 치는 겁니다. 이자는. 그래놓고 남들이 본인의 처신에 대해서 공격하면 저 민주화하는데요 하고 뒤로 숨어요. 그래놓고 본인 죽을까봐 직접 데모는 안 하고 철딱선이 없는 학생들을 선동해서 데모판으로 내몹니다. 이 시기가 대한민국 화염병과 체류탄이 가장 많이 폭발했던 시기고, 임종석이라는 애가 전대협 의장을 하던 시기입니다. 이제 일맥상통하시죠. 좀 지겨우십니까? 지겨워도 인내심을 가지고 좀 들어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900 이 말장난을 가지고 본인의 정치 또 노선을 벌써 4-5번 번복도 합니다. 이제 뭐 새롭지도 않습니다. 김대중은 이런 인간인 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자, 그래서 1987년 7월 17일에 통일민주당의 입당 요청을 받아요. 자, 이 1987년 통일민주당은 누구 당이냐? 김영삼 당입니다, 여러분. 김영삼 당이에요. 이 1987년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잘 아셔야 현재의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정당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김영삼에 의해서 입당 제의 요청을 받아요. 그랬더니 김대중을 위시하는 패거리의 의견이 2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바로 말씀드린 동교동계입니다. 바로 누구냐? 정대철, 이중재, 노승환, 이용희, 이 패거리 동교동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만든 당이니까 빨리 들어가서 입지 구축을 해라. 김영삼이를 몰아내고 당 장악을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뉴 퀴즈가 올라오죠. 새로운 세력입니다. 김대중 패거리에. 누구냐? 한화갑입니다. 참, 저만 재밌습니까? 한화갑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선생님, 선상님, 지금 당은 김영삼에 의해서 철저히 장악되어 있으니 아무런 입지와 보장 없이 민주당에 입당해서 그 테두리에 갇힌다면 오히려 칼자루 진 놈이 김영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 김영삼이가 대통령 후보를 고집하게 되면 방법이 없게 됩니다. 라고 한화갑이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민주당, 통일민주당입니다. 지금 몇 번 민주당 빼고는 바뀌었죠. 대가리 타이틀이. 그래서 한화갑이가 정대철을 누르고 뜬 겁니다. 왜? 한화갑이 말하는 의견이 김대중의 인성에서 보기 좋았더라. 입맛에 맞았더라 해서 한화갑이를 간택해서 키워준 겁니다, 여러분. 즉, 김대중은 김영삼에 대한 학벌 열등감이 있던 자예요. 민주화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늘 김영삼이 학벌로 대접받고 20몇 살에 국회의원도 했고 정치적 커리어가 김대중이 소위 말해서 엄친아였던 거예요. 이거는 민주화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질투심과 열등감으로 김영삼이를 싫어했던 자입니다. 질투했던 자예요. 근데 그거를 전곡을 딱 찔러준 게 한화갑입니다. 선생님이 김영삼이에 비해서 뭐가 뒤처집니까? 지금은 김영삼이가 당권 장악해서 선생님 들어가 봐야 먹을 거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못난 거, 김영삼에 비해 선생님 못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당 하나 차려버립시다. 하니 김대중 보기 좋았더라. 제가 무슨 음모론을 주장하나요? 자, 그랬더니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늘상 하던 짓거리가 지금도 정치인들 이 짓거리 합니다. 어떤 중대 결정을 할 때 지역을 방문해요. 김대중이가 이런 짓거리를 8월 12일 날 결국 김영삼이하고 당내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해서 입당을 의견 조율하러 만났는데 김영삼이도 대통령하고 싶고 김대중이도 결렬이 돼요. 그랬더니 김대중이가 9월 9일 날 목포로 내려갑니다. 자, 이때부터 김대중이는 본격적으로 지역 감정, 즉 전라도 파리를 시작을 합니다. 김영삼 이 인간하고 목포를 내려갔는데 의외로 이 순진하기보다는 멍청함에 가까운 전라도 인물들이 고향 사람이라고 난리굿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 뽕을 맞은 거예요. 와, 이거 전라도만 잡아도 해볼만 하다. 해서 목포에서 이 인기를 확인을 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김대중한테 어떻게 제의를 하냐. 당장에 9월 9일 대선이 내일 모레예요. 근데 김영삼이한테 느닷없이 전라도를 포함한 창당 안 된 36개의 지구당 창당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누가 봐도 또라이 같은 소리예요, 이거는. 김영삼 입장으로서는 냅두면 지가 후보되는데 이걸 들어줄 리 만무하죠. 시비 거는 거였습니다. 물 한잔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들어줄 리 만무한 조건을 김대중이 내걸어서 김영삼은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29일에도 다시 한번 만나자. 뭐 이 두 사람이 합쳐질 리 만무하죠. 이 둘은 이미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월 10일 날 김대중과 협상하던 가운데 김영삼이가 일방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해버립니다. 통일민주당 후보로 10월 10일 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통일민주당에 김영삼과 김대중이 같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종북주의자도 주의자지만 반정부 시위를 일삼던 가짜 민주화 세력들이에요.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근데 네가 대통령 후보할래, 내가 대통령 후보할래, 말도 안 되는 자존심 싸움을 하다 김영삼이가 나 대통령 선거 나갑니다라고 선포하니까 김대중이가 빡이 쳐서 통일민주당을 탈당해서 평화민주당을 창당합니다. 그게 바로 11월 12일 1987년 기존의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영삼이가 대선 출마를 해서 빡친 김대중이가 나와서 만든 평화민주당. 자,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파가 없고 두 개의 민주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걸 놓고 보면 두 개의 민주당에서 어느 쪽이 대한민국 건국 우파의 당인가요? 이 둘은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냥 두 개의 집안 싸움을 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친정이 같은 집안입니다. 자, 그랬던 자가 1987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내려오고 후보를 내야 되는데 이미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우파 정치인들은 말살된 이후에요. 이미 이 가짜 민주화 세력들 김영삼, 김대중에 의해서 정치판은 잠식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파와 좌파는 형체가 경계가 없어지고, 즉 건국 이념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없어진 겁니다. 이 대한민국 정치판은 1987년 10월경을 기점으로 해서 김대중이 편을 할래, 김영삼이 편을 할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전두환 대통령 입장에서는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깜빵을 갈 것 같은 거예요. 깜빵을 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구한테라도 대통령은 못 주겠다 해서 긴급하게 들고 나온 카드가 바로 노태우 카드입니다. 일명 물태우 카드입니다. 물태우 카드. 자기 꼬봉이니까요. 긴급하게 김영삼, 김대중 둘 중 누가 되더라도 나는 깜빵 갈 것이다 라는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태우를 긴급 투입하게 된 겁니다. 자, 본격 목숨을 거는 방송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미 이때는 신군부의 안위를 위한 정치 세력과 두 개의 민주당만 존재했지 대한민국의 우파는 없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발.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이렇게 가요. 그랬더니 자, 노태우를 꼬봉으로 내세운 1987년 대선이 치루어지고 노태우는 정치 기반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물론 투표에 붙이기 때문에 당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1987년도 12월 16일 날 전두환 대통령의 적통자,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전두환 대통령의 적통자인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차라리 당선 안 돼 버렸어야 돼요.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빨리 무너지고 재건됐었어야 됩니다. 제 말은 죽을 놈들 죽고 살 인간들 살아서 대한민국의 발전, 현대화, DNA를 우리가 성실하고 끈기 있고 진취적인 대한민국 유전자가 개성되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노태우, 일명 물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근데 이 당선이 된 노태우는 정치 기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뭐 개헌을 통해 가지고 전국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정당 지지가 아무것도 기반이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김영삼당, 김대중당만 남은 거예요. 저기로 갈래, 여기로 갈래. 좌우의 개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대중이가 1988년에 본인이 창당한 87년 11월 달에 창당한 평화민주당 소속으로 13대 국회의원에 또 다 당선돼요. 이미 이때는 전라도에다가 전라도 홀대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간질이란 이간질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이미 김대중이만이 답이다라는 인식을 얘들이 공작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김대중이 뭘 했냐고요. 해준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거짓말만 한 겁니다. 지금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김대중과 김영삼의 정치 공작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 불행의 씨앗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김대중의 정치 행보를 보면 이성을 가진 전라도인들이 어떻게 정치인 김대중을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이렇게까지 개작사를 내놨는데요. 그리고 1989년 일왕 히로히토가 사망하자 도요타 다이주예요. 창씨 개명했던 이 김대중이 가서 평화민주당 총재 자격으로 본인이 참배를 해요. 대한민국 정치인 누구도 안 갔는데. 이건 대한민국 좌익들은 공격 안 해요. 이거 친일파 아닙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고 1989년 8월 2일 날 서경원이가 해당 평화민주당 소속 서경원이 방북을 했는데 그걸로 이제 또 이제 수사를 받게 돼요. 뭐 이 이후에도 이제 종북 행보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어요. 뭐 돈을 받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자, 그러자 김대중과 김영삼이가 하도 이제 정치 싸움을 합니다. 이거는 좌파 우파하고 아무 상관없는 지들 자존심 싸움이에요. 족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90년도 이후부터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우파 없습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재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다는 겁니다. 자,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족보가 없는 노태우가 정치를 헤쳐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에 붙이니까 이제 노태우도 전두환 대통령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이제 분명히 이 이후에는 나도 전두환 대통령 이 적통자이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도매급으로 취급받겠는데 이 사람들은 국가 이념하고 상관없이 나를 구속 안 시킬 자가 누군가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노태우 보기에 김대중이는 반드시 나를 죽일 것 같고 김영삼이는 좀 덜할 것 같고 해서 이 노태우는 후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영삼이가 편을 들게 되는데 원래는 이게 또 독특한 게 뭐냐면 노태우는 원체 존재감이 없던 자이기 때문에 적임자가 없어서 급히 내세웠던 적임자가 누구냐. 원래 김영삼이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노태우가 이 지지를 했던 이 김영삼이가 원래 지지자가 아니었고 노태우가 지지를 하려고 했던 자는 박철원이었어요. 박철원. 역사에 묻혀버린 이름인데 노태우는 이 박철원이라는 사람을 본인의 후계자로 키우려고 했는데 못 키웠죠. 키울 끝발도 안 되고. 그래서 노태우가 살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들여 가지고 3자 합당을 합니다. 즉 족보를 만든 겁니다. 정치 족보를. 3당 합당을 추진해서 1990년을 기준으로 이때부터 이제 이 정치의 흑역사가 서술되기 시작을 합니다.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이렇게 묶이고요. 이들은 우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김대중 패거리. 그러니까 김종필과 김영삼이는 노태우의 정치 족보 세탁을 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근데 DNA는 똑같습니다. 3당 합당을 추진했고 그 90년대를 기준으로 이제 김대중하고 김영삼이는 완전히 이제 결별을 했죠. 좌우가 아닙니다. 둘 다 좌예요. 노태우가 좌파에게 휘둘렸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념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당 합당을 해가지고 이제 1991년도에 평화민주당을 신민주연합당으로 김대중이가 확대 재편을 하게 되고 총재로 취임해서 이기택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민주당, 그러니까 즉 김영삼이 벌인 기존의 민주당하고 합당해서 통합민주당을 또 출범시킵니다. 91년도에. 1991년 이 통합민주당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나실 이름들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빨래로 치면 이제 해져서 입지도 못할 옷입니다. 얼마나 세탁을 했는가. 그러다 1992년 5월 15일 통합민주당을 또 이 출당시킨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제 14대 대통령 후보로 본인이 일찌감치 노태우 다음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출마 선언을 해요. 자, 이 시기에 김영삼이는 뭐를 했냐. 이제 김종필, 김영삼, 노태우가 합당을 해가지고 이 창당을 했어요. 그게 바로 민자당입니다. 민자당. 통합민주당, 민자당. 근데 까놓고 보면 같은 민주당. 민자당이 그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었어요. 김대중이가 득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떨어지고 또 이제 박철원이를 노태우가 내세우려고 하니까는 김영삼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가다가 자기 대통령 못 해묻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정치비화 사건이 있죠. 김영삼이가 노태우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형님. 내가 형님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민자당, 그래도 이제 노태우가 순진해서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민자당 대선 후보로 김영삼이가 지목이 되었고 92년에 치러진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기억날 겁니다. 김대중, 김영삼, 그리고 한 명 또 나와요. 정주영. 이렇게 3명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지지율대로 따지면 통합민주당의 김대중이가 득세였어요. 대통령이 가장 될 가능성이 높던
대선입니다. 이 바로 14대 92년 대선이. 근데 정주영이라는 이 느닷없는 이 기업가죠, 기업가. 꽤나 선방했어요. 기억나시죠? 북한의 고향인 정주영, 현대 회장. 이 사람이 나오면서 의외로 국민 반응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김영삼만 꺾으면 정주영도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정주영 캠프에서 헛발질을 합니다. 뭐냐? 일면 초원 복집 사건입니다. 도청 사건. 그때 김영삼 캠프가 초원 복집에 모여서 아, 우리가 남이냐? 이번에도 안 되면 영도다리 밑에서 빠져 죽자. 경상도 단합론을 내걸었는데 그걸 도청을 해서 또 정주영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뭐 김영삼이를 밀어준다고 터뜨린 게 초원복집 사건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는 거 역설적으로 도와줘 버렸어요. 이거 보고 영남이 똘똘똘똘 뭉치는 게, 그전에는 김영삼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영남은. 왜냐하면 영남은 대대적으로 보수 우파의 성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기치를 지지하던 땅이에요. 그래서 이 영남에 깨어있는 시민들은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나 그 새끼가 그 새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정주영 덕분에, 초원복집 사건 때문에 경상도표가 김영삼이라는 사람을 경상도 대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득세를 하고 있던 김대중이 역전당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190만 표 차이로 김대중이가 떨어지고 김영삼이가 이 14대 대통령이 됩니다. 자, 이 14대 때부터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로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깨끗하게 망해버렸습니다. 즉, 찢어져 있어서 헷갈려 보이지만 대한민국 반정부 시위로 태동한 가짜 민주화의 당인 민주당이 집권을 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게 김영삼이냐 김대중이냐만 다를 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우파는 이제 족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또 김영삼이가 당선이 되니까 김대중은 정계 은퇴 선언을 합니다. 맨날 이래요, 이 사람은. 대통령 선거만 끝나면. 이때 정계 은퇴 선언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 90%가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더니 뭐 이제는 뭐 김영삼 총재가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 정치 사회 모두 분야 성공하여 무엇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정치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학업에 전념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들이 베풀어준 태산 같은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뭐 해가지고 뭐 조용한, 뭐라고 했냐? 92년 12월 19일입니다. 이제 저는 저에 대한 모든 평가를 역사에 맡기고 조용한 시민생활로 돌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하고 또 미국 가요. 이제 알죠? 이 사람 18번지 레파토리인 거를. 또 미국 갑니다. 근데 또 12월 19일 날 그래가지고 영국을 가요. 영국을. 이번에 영국 갑니다. 영국 가서 뭐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강사하다가 6개월 만에 다시 귀국을 합니다. 이번엔 겁나 빨랐어요. 그 제일 먼저 뭘 했냐? 12월 달에 아시아 태평양 민주 지도자 회의라는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아태재단입니다. 현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아태재단. 이걸 만들고 본인이 상임 공동의장에 취임을 합니다. 이때 이제 김영삼이, 그러니까 김대중은 그거예요. 김영삼 다음엔 때려 죽여도 이제 내가 될 거니까 이제 미리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이때 김영삼이는 대한민국 정권 역사상 가장 빠른 레임덕이 와요. 그 사건 아시죠? 김현철, 일명 황태자 사건. 그리고 뭐 많잖아요. 뇌물받아 처먹은 것부터. 그러니까 이 김영삼이가 빠른 레임덕이 올 때 정치적 동지였던 김대중은, 그러니까 군부라고 해서 반정부 운동을 제안을 한 게 아니라 김대중은 본인 아니면 모든 집권 세력에 대한 반정부 운동을 늘 해왔던 인사예요. 계속 흔듭니다. 김영삼도. 어떻게 흔들었냐. 이제 95년 6월 27일에 치러졌는데 이 김대중 통합민주당이 엄청나게 선방을 해서 지방선거에 승리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또 김대중식 뽕을 맞아요. 뽕을 맞고 김대중이 그 해 7월 18일에 또 거짓말을 번복하고 정계 복귀를 또 선언합니다.
이때 95년 여러분들 머지않은 시간이니까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때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아 김대중이니까 가능하다. 저 거짓말 김대중이니까 이런 분위기였어요. 또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기존 민주당에서 자기가 만든 민주당에서 또 꼬셔서 탈당시켜가지고 뭘 만드냐. 새정치국민회의를 또 만듭니다. 메이드인 당을 메이크 당을 그러니까 당 만들기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 꼭 안 빠지는 게 국민과 민주당입니다. 근데 정작 보편적 민주주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새정치국민회의를 또 창당해요. 김대중이 당을 만드는 기준은 뭐냐?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없이 본인을 지지하는 자들과 본인에게 충성하는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당을 자꾸 깨고 당을 자꾸 만듭니다. 이 과정 중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관이 확실했던 정치인들은 오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불쌍한 영혼들이죠. 그래서 이 지방선거 승리에 자신감을 가져서 1996년에 치러진 15대 총선에서 자기는 분명히 자신을 했어요. 이 새정치국민회의가 엄청 뜰 것이다 했는데 웬걸 14번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는데 13번까지 당선되고 본인이 떨어져 버리는 코미디를 또 연출을 해요. 자, 그래서 본인이 국회의원에 낙선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했던 차기 대권에 적신호가 오니까 이때부터 이제 레임덕이 빨리 온 김영삼 정권 그냥 가만 냅둬도 먹는데 야 이거 미치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펼치냐. 김종필이 또 튀어나옵니다. 이 썩을 놈의 삼김. 김종필 씨는 안 죽었죠 아직. 그러면 안 돼요.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의 은혜를 그렇게까지 입었으면 정치 야욕 버리고 국가 원로로서 이 지금 난국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 내야 됩니다. 이런 역사에 대해서 증언하셔야 돼요. 자, 전혀 김대중과 김종필은 정치 교감이나 교집합이 없었는데 김종필을 또 끌어들여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제 설명이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채팅창을 잠깐 보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좀 우려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원체 이게 복잡한 현대사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 자민련이죠. 이것과 연합해서 또 김대중의 단일화를 추진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나와요. 그 조건이. 근데 이 97년 대선에서 김영삼의 레임덕에 너무 쉽게 정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낙담을 했던 김대중한테 위기가 찾아옵니다. 뭐냐? 이회창의 출연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이때쯤에서 가짜 민주화 세력들을 어느 정도 알고 하물며 전라도 사람도 이제 알아요. 그때가 정말 기회였어요. 대한민국에. 야 이거 데모하던 새끼들 그 주동자들 뽑아놔봐야 대한민국 거꾸로 가겠구나 해서 혜성같이 나타난 정치 혜성이 바로 이회창이었습니다. 너무 들불처럼 번진 거예요. 대법관, 청렴 결백, 대쪽 상진 이회창 튀어나오고 이 불이 너무 삽시간에 펴지고 그거 아시죠? 김영삼은 이회창 대표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이회창이 당선되면 김영삼 무너지거든요. 안 좋아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민적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이 가장 높았던 시기 같아요. 50%를 넘나드는 지지율 보여줍니다. 김대중 미치겠는 거예요. 평생을 이때쯤이면은 민주하고 뭐가 없지 그냥 대통령을 하기 위한 존재였는데 느닷없이 그냥 거저먹을 것 같은데 이회창이 나와서 큰일 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짓거리를 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회창 후보의 장남 병역비 사건 그거 무혐의로 다 나왔어요. 병풍 뭐 김대엽 사건 뭐 해가지고 온갖 블랙 흑색 선전을 다 했고 이거 주도 누가 했겠습니까? 그랬는데도 맹간한 콘크리트 지지율이 안 빠져요. 근데 또 여기에서 정치적 불행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
당내 경선으로 정상적으로 후보가 선택된 이해창 대표와 경선 경합을 누렸던 김영삼 개키즈 이인재가 튀어나옵니다. 지금 현역이죠,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경선 불복을 선언하고 같은 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해야 할 당 의원이 느닷없이 경선 불복을 선언하고 지가 뭘 헤쳐먹겠다고 본격 목숨을 거는 방송 되겠습니다, 여러분. 헤쳐먹겠다고 대통령이 안 될 거라는 거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완주를 해버려요. 자, 그 결과적으로 이해창 후보는 김대중의 블랙 선전에 타격받고 이인재가 표를 나눠먹어서 떨어집니다. 드디어 김대중이 당선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당시 1997년 치러진 김대중의 대통령이 당선된 이 대선의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김대중이가 어떤 조건이냐? 아까 말씀드린 JP, 김종필이는 내가 2년 대통령하고 의원 내각제로 개헌을 해서 초기 내각 총리를 당신에게 주겠다. 이거 지들끼리 밀담한 게 아니라 방송에 나와서 공표했던 상황입니다. 그 약속 안 지키고 김종필은 이용당해서 팽당했어요. 대한민국 근현대사 역사가 참 뼈아프죠. 김종필 씨.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인재는 아직까지도 국민 앞에서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석고대죄가 아니라 정말 본인이 느끼는 사죄를 해야 돼. 왜? 대한민국 근현대사 완전 뒤집어 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김대중과 이해창 후보가 격차가 39만 표입니다, 여러분. 39만 표. 근데 이때 당시에 이인재가 몇 표를 얻었냐? 490만 표를 얻었어요. 490만 표. 만약에 이인재가 막판에 같은 당의 이해창 후보에게 단일화만 했더라면 김대중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가짜 민주화와 상관없는 대법관 출신의 이해창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어쩌면 대한민국의 새 역사가 열리고 대한민국의 말살되어 있던 이 가짜 사기꾼들, 가짜 민주화 사기꾼들에 의해서 농락당했던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건전 우파가 태동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인재가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인재 씨는 왜 사람은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이 많은 정치인들을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병신이 아니고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들의 모든 정치 행보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영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보고 뭐 자기를 오해하고 있다? 원죄가 있는 겁니다. 뭘 오해하고 있어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이후에 이인재 씨는 어떤 짓을 했냐? 자,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와 이후의 행보를 보면 어떤 딜이 있었겠구나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이인재 씨는 같은 당의 동지인 이해창을 배신하고 바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냐? 김대중 당에 들어갔습니다. 예. 새천년 민주당이죠. 바로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또 이제 당을 또 바꿔요. 뭐냐? 예? 기존 잔존 당하고 뭐 여기저기 해가지고 이제 이해창이 당에서는 이제 한나라 신한국당이 김대중에게 팽당한 잔존 세력들과 합쳐가지고 한나라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한나라당. 이해창 당이. 그게 이제 새누리당이 돼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조순, 김대중한테 팽당한 민주당의 잔당들의 대표가 조순 씨죠. 조순 씨. 거기에 이회창과 이제 단일화를 이뤄내고 국민회의 측이 자민련과 합당을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제 만든 게 이제 새천년 민주당입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인재는 기존에 있는 한나라당에 탈당을 해가지고 새천년 민주당 김대중당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서 김대중 집권 시절 동안 어차피 의원 내각제 개헌은 김종필이하고 약속은 껌 씹어 먹어버리고요. 모르는데요? 하고 이제 시치미를 떼어서 김종필은 바보가 됐죠. 근데 이인재는 5년 동안 착실히 김대중이가 주는 후광 그대로 열심히 정치해가지고 차기 대권 후보에서 한 번도 밀려났던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인재 씨가 대권에 완주했던 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나요? 제가 지금 뭐 음모입니까? 3살짜리 삼척 동자도 당신께서 이 이후에 행했던 행보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어떤 누구를 위한 대선 완주였냐. 자, 여기까지가 김대중이 태어나서 정치를 쭉 해오고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김대중에 대해서는 이걸로 끝낼 겁니다. 이게 일부예요. 왜냐? 이제는 김대중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떻게 미랄과 씨앗을 퍼뜨렸는지 종북 주사파는 또 2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고요. 자, 하나만 더 짚어드리면 여러분, 이 김대중이 당연히 후계자로 이인재는 아마 무슨 딜이 있었겠죠. 추측입니다. 근데 이인재의 청사진과 꿈이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냐?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노무현. 복병. 노풍이 불어서 무너져 버려요.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의 적통 계승자는 이인재다. 원래 예정자는 노무현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노무현은 김대중하고는 적통성과 보다는 DNA가 다른 돌연변이다. 그렇지만 노무현의 후광을 입은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을 배제하고 김대중의 DNA를 적통 계승한 정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 지금 정부의 핸들링을 하는 드라이버가 김대중이 만들어 놓은 키즈, 임종석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 노무현을 주사파와 조금 분리시켜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왜? 나중에 여러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수라님하고 심층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즉, 김대중과 노무현은 유전자가 조금 다르다. 그렇지만 결과는 문재인으로 기결된다.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의견이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김대중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신랄하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많은 시간 할애를 해서 그렇다면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 중 그 어디에 전라도를 위해서 김대중이 무엇을 했죠? 뭘 했습니까? 도대체 뭘 해줬다고 전라도 여러분들은 이 가짜 반정부 시위만을 했던 인사를 민주화의 대표 어버이라고 찬양에 맞지 않습니까? 김영삼이 욕을 하면 김대중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전라도 여러분들 김영삼 욕하죠?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뭐가 달라요? 대통령 욕심에 눈이 멀어서 대한민국을 작살낸 사람들입니다. 저는 퍽이나 김대중이 대통령 되기까지의 과정 중에 뭐 전라도 대표를 했는 줄 알았네요. 뭐 없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5.18 특별법 포함해가지고 그거는 따로 이야기하자니까요. 김대중은 정치 양아치입니다. 저는 현존하는 특정 정당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그냥 역사의 사실이고 여러분들에게 고지를 해드렸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두 개의 민주당 세력이 이어져 오면서 더더욱 심각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바로 친중 정치인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친북 노선의 끝이 바로 친중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치인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친중 정치인에 대해서 식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게 바로 재외동포 투표권입니다. 자, 이런 경우죠. 이런 조선족이라는 이 동포라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불법 체류를 해서 투표를 해달라 한 게 결국에 김대중이가 법을 제정을 했고 노무현 때 이 지금 조선족들이 투표를 합니다. 이게 무엇보다 심각한 이유는 조선족이 우리 정치인들을 뽑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방비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조선족이라는 이 인덱싱을 누가 해주냐? 중국 정부가 합니다. 평택에 몇백만 명 조선족이 거주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족의 조선족증을 누가 줍니까? 중국 정부가 주면 조선족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정치인을 한국에 와서 그냥 투표를 하게 돼요. 240만, 400만 조선족 표를 어떻게 막아낼 겁니까? 바로 이 친중의 교두보를 만든 게 김대중 키즈와 대한민국 친중 정치인들이란 말입니다. 김영삼 친중입니다. 김대중 친중이에요. 지금 여야를 포함해서 모두 친중이에요. 모두 몇몇을 제외하고. 저는 이것을 막고 싶은 겁니다. 왜? 친일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친중에 대해서 왜 말을 한마디라도 하는 정치인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2018년 뉴스타운에서 중점적으로 보도할 부분은 오늘 잠깐 맛배기로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뭐냐? 반중에 대한, 그리고 이 반중은 우리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북한 빨갱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돈을 처먹은 정치인들로 인해서 나라를 중국에, 그리고 송두리째 적화시켜서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시진핑의 아가리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거 막으셔야 돼요. 올해 지자체죠, 이제. 지자체부터 각 지역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중국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을 조선족의 유권으로 뽑는 세상이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들 때문에. 이게 인민주의입니다. 중국이 빨갱이잖아요. 북한 놈들이 빨갱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빨갱이는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친중 정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까운, 우리는 우리들끼리만 이거를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뉴스타운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 정정하겠습니다. 바로 초미세먼지입니다. 초미세먼지. 이 초미세먼지는 중국발 독스모그로 명칭 변경해야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초미세먼지라고 이 정부 포함해서 이전 정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인체에 먼지가 들어와서 유해하지 않은 양 단어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발 독스모그입니다. 불임률에 영향을 미치고 조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각종 호흡기 질환, 암에 영향을 미치는 말 그대로 중금속 독스모그입니다. 이거 무슨 고등어를 태워요? 무슨 자동차 배기가스가 문제입니까? 10% 미만입니다. 중국발 독스모그입니다. 이거는 정체가. 그래서 저희 뉴스타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과 목소리를 크게 낼 거고 우파뿐만 아니라 상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교육시킬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자개표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랄하게 2018년에 물고 늘어 뜰 겁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내용 중에 전라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단 한 명이라도 의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미친놈 소리를 듣고 또라이 소리를 듣고 너는 어차피 전라도 놈이야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쁨을 받고 지지를 받고 저는 정치를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하지만 할 생각도 없고 이 정도 발언을 하면 영상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이지 못한 인물이 돼서 뭐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극우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치권에는 기웃도 못합니다. 대중의 살인적인 지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미 포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쁨을 받고자 이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한 가지 더. 최근에 안철수와 유승민이가 합당을 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저는 유승민이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원죄를 물어야 될 정말 나쁜 새끼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 개인적인 이념을 떠나서 저는 안철수와 유승민이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전라도를 계몽시키는데 국한시켜서는 좋은 일이다라고 봅니다. 왜냐? 이 인간들이 저희는 밉지만 대한민국의 멍청하고 생각이 덜 깨어있는 젊은 보수를 지금 우파 내에서는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이 애들이 문재인한테 붙어 있어요. 문재인한테 덕지덕지. 왜? 우파가 싫은 거예요. 언론에 선동이 돼서. 그래서 당분간 우리한테 안 옵니다. 그래서 인질로 지금 문재인한테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 인간들이 유승민과 안철수가 전라도를 기점으로 해서 영원함 통합이라는 기치 아래 만들 겁니다. 그거를 보여줘서 젊은 보수들이 거기에 일단 가서 어찌됐든 반문연대가 구축되는 거, 문재인에 붙어 있는 젊은 보수들이 거기로 가는 거, 그리고 전라도의 표가 거기로 가는 거, 문재인한테 안 가는 거, 종북 주사파한테 안 가기 때문에 저는 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편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해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제가 유승민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안철수는 같은 종씨지만 배짱도 없고 멋도 없고 지지 안 해요. 근데 이 모양, 전라도를 문재인으로부터 이 사기꾼 새끼들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 정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는 것보다 만들어지는 게 낫다는 정도예요. 또 저를 무슨 뭐 안철수 빠돌이, 유승민 빠돌이로 만들지 마세요. 몽둥이만 있으면 때려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상당히 긴 시간의 방송 내용이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오해와 질문과 전화를 받습니다. 뭐 하루에 적게는 5통에서 많게는 뭐 메일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데 대부분 전라도 분이나 전라도에 적을 두거나 아니면 문재인 지지자들 그리고 여자들한테 협박 그리고 조선족들한테 협박을 받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각오했고 이 사람들한테 무슨 뭐 네가 선구자다 이런 말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한테도 이쁨 받기 위한 방송이 절대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저는 무슨 뭐 제 인성적으로 뭐 멘탈적으로 데미지를 입지 않는데 오늘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공개할 겁니다. 욕 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화는 정말 상처받습니다. 방송 불편하시더라도 좀 들어봐 주십시오. 소위 말해서 같은 보수 우파입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한다라는 사람이 전화를 한 겁니다. 합리적인 보수 우파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십시오. 선생님. 실망이야 실망. 진짜 실망이야. 선생님. 나 진짜야. 나 실해. 아니 선생님 말씀 저한테 전화하셔서 뭐라 그랬어요? 대뜸 선생님 지금 술 드셨잖아요. 우파입니다. 우파. 대뜸 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저의 지지자랍니다. 예, 뭐라 했어요? 예, 김정은이한테 문재인이 돈 써준 거 맞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 정도로 의심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전라도 새끼들은 다 똑같다? 네. 나는요 안식장이 저번에 1.17
그 이쁜 딸 낳은 거 축하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이분 태극기 얘기가 집회 또 나가시는 분입니다. 아 오늘 완전히 돼요. 선생님 얘기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으셨고요. 아니 그 얘기를 했는데 여보라 되냐고 전화한 거예요. 왜? 그걸 정전하래요. 아니 그러면 저한테 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 김대중이 뭐라 되냐고 전화한 거예요. 왜? 제가 김대중을 빤답니다. 김대중 아그 뒤에 흑막 있지.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뒤에 저변에 흑막이 저는요, 있답니다. 선생님 나이 잡수고 사람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보세요. 예. 저기 아시장님 올해 몇 세예요? 아니요, 나이고 뭐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낯설 드신 분한테 이렇게 전화 받아가지고 김대중 빠돌이니 뭐니 이렇게 모멸감 느끼는 거 굉장히 저는 모르겠어요. 빠지지 않고 안정은 없지만 저는 모르겠고 선생님 지금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는 게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러면 당신은 그냥 수박 핥기 싫어 간 거예요. 나 작년 10일달부터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김대중 빠돌이라는 이 전라도 새끼들이 다 똑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제가 선생님한테 새끼들이 아니 제가 선생님한테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장막 거두세요. 저보고 장막을 거더랍니다. 전라도 새끼들은 분명히 뒷박칩니다. 뭐 저기 누구? 걔 누구야? 분명히 뒷박쳐요. 알아요. 개새끼들. 그런 새끼들 알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번 토요일날 대문에 만나면 선생님 평상시에 생각하던 전라도 개새끼들이 네 혹시 뒤통수를 친다 뭐 저한테 확인하고 싶으셔가지고 전화하신 겁니까? 치죠 분명히. 아니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려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럼 뭐 제가 선생님한테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저는요 그 뉴스타운 예. 선상년 여러분 그래서 참 존을 하시네요 하고 김대중 빠돌이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요 그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안 돌아간다니까요. 그 선생님 생각이라니까요. 아니에요. 아니 얘들은- 왜 제 생각을 선생님이 마음대로 판단하세요? 그 새끼들은요 답이 없는 새끼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쪽 애들이 일본 피 많이 벗었잖아요. 그죠? 일본 피. 왜? 외세 집이 많았기 때문에 걔들이 심어놓은 피 못해요? 아니 그 권력으로 해서 저 아는 태극기 집회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들이 반항을 생. 아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말씀의 요지가 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전라도 놈이라서 반드시 뒤통수를 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치지. 분명히 치지. 치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예, 안정호 선생, 안실장님, 내가 정말 진짜 조교인 전라도잖아요. 통화로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뒤에는 더 못 들을 내용이고 이 통화 내역을 공개를 할까 아마 도덕적으로도 저도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런 공격을 우파 내부에서 제가 많이 받아요. 뭐 전라도 새끼들은 반드시 뒤통수를 친다. 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편으로는 제가 전라도 놈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라도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해도 전라도 사람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요. 정치 이념의 선택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김대중을 포함한 가짜 민주화 세력에게는 동의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내 자식이 홀대를 받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쁨 받으려고 재롱 떨라고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제가 다소 감정이 격양되는데, 그래서 좌파에서 공격하는 거는 웃으면서 저는 같이 욕짓거리를 하지만, 우파 내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정치를 할 겁니까?
뭐랄 겁니까? 이런 공격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싸우려고 나왔지. 여러분들 입맛 좋아라고 입맛 좋은 소리 하려고 나온 빼로 가지가 아니에요. 공개를 해서 이분에겐 죄송하지만 우파 내부에서 이런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 대접해드리지 않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를 포함해서 뉴스타운이 상당히 위기에 있고 싸움을 하는 투쟁 중에 있고 여러분들의 성원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구걸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사로 사용할 만하면 그 정도의 값어치만큼만 지지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저는 걸뱅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제 자존심을 좀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무겁게 시작을 했다가 무겁게 이 프로그램을 마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정신적으로 심각한 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뭐 더한 경우도 있고 인신공격도 많아요. 상상하실 수 없는. 그렇지만 이 음성을 공개한 이유가 전라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지지를 하고 저를 존경한답니다. 저는 존경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존경을 합니까? 존경을 한답니다. 그런 사람이 전라도 놈이니까 반드시 제가 뒤통수를 친대요. 지겹습니다. 오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정식 12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회를 더 거쳐갈지,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밝혀드려야 될 내용은 태산같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걸어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또 누군가가 이 프로그램을 몰살하기 위한 아마 많은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혹은 전라도에 계시는 분들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지켜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역사를 자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평가할 때 사견과 감정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깔 건 까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김대중이 신이 되는 이 우스꽝스러운 세상에서 저는 동의 못합니다. 오늘 12회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김대중의 정치 인생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새해가 밝아왔는데 저희 뉴스타운에서는 앞으로 더 가열차게 투쟁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다시 2탄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